아침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아침 사과는 금사과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진짜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침 사과 두 알을 때로는 하나를 1년 동안 하셨는데 너무 좋은 몸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최고의 과일 하나를 추천해 주세요. 가장 대중적인 과일로 저는 사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아침 사과는 금사과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진짜 있어요. 사과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장 건강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를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변비 있는 분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란 식이섬유가 굉장히 장에 자극을 잘 해서 또 화장실을 잘 가게 만들어줍니다. 또 사과에는 우르솔산이라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성분도 있어요. 과일을 먹었는데 근육이 올라갔다? 네, 과일 안 드시던 분들이 막 프로틴, 닭가슴살, 뭐 샐러드 이런 것만 드시다가 과일을 더 추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 증가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또 다양한 이 항산화 성분들은 간의 해독 능력을 굉장히 빠르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이 암 환자에게 꼭 필수적으로 먹게 했던 음식이 바로 사과입니다. 왜냐하면 간 건강이 모든 암의 면역력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고 간 해독, 간세포 재생에 이 사과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많은 임상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과를 언제 드시냐면 바로 아침에 드시거나 식사 전에 드시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알 또는 두 알, 500g까지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침 사과 두 알을 때로는 하나를 1년 동안 하셨는데 너무 좋은 몸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일단 위축성 위염이었는데 위축성 위염이 정상 위로 바뀌게 됐습니다. 변비도 사라지게 됐고 헬리코박터도 사라졌다라는 이 검진 결과를 1년 후에 받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굉장히 심한 이 만성 비염, 숨쉬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만성 비염이 심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완화가 돼서 숨 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결과까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과,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과 구하는 거는 뭐 가격에 가끔씩 변화가 있지만 거의 사계절 동안 사과를 구하기가 쉽잖아요. 과일 많이 먹으면 살찔까요? 그 반대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일을 많이 드시면 살이 빠집니다. 만약에 살이 쪘다 이런 분들은 과일을 잘못 드신 거예요. 식사 후에 후식으로 또 드셨거나 과자나 빵이나 뭐 이런 거와 함께 과일을 또 더 드셨기 때문에 이미 섭취한 많은 탄수화물, 곡식의 많은 탄수화물과 함께 추가적인 당분이 또 들어오니까 살이 찔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과일을 식사로 드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에 당이 있기 때문에 진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서 과일의 당을 막 분석을 해 드리거든요. 사과야 100g에는 5g 밖에 당분이 없고 대부분의 과일 500g 먹었을 때 20에서 뭐 25g, 많아야 30g 이 정도인데 밥 한 공기를 먹었을 때보다 이 과일 500g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당분의 양이 적습니다. 거기에다가 과일 먹고 살찌기는 정말 어려운 게 대부분 제가 환자분들 상담을 하면 "과일을 많이 드실수록 살이 빠져요."라고 다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안에는 당분을 제가 계산해서 그렇지 거의 90%가 수분이에요. 나머지는 섬유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조효소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항산화 물질도 있죠. 염증이 줄어들면서 간을 건강하게 만드니까 지방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대부분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고 살찐다는 것은 식후에 밥 드시고 디저트 드시고 또 드셨을 때의 잘못된 식사법의 문제입니다. 과일을 식사로 드셨을 때는 당분의 양도 사실 많지 않고요. 또 식이섬유, 수분 때문에 또 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과일 식사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식사가 됩니다. 과일의 당분은 설탕과 다른가요? 과일의 당분은 자연당이죠. 자연의 산물이고요. 설탕은 정제 가공한 합성당입니다. 과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효소도 아주 풍부하고 수분이 거의 90%가 넘게 있습니다. 과일을 먹으면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었을 때보다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게 인슐린의 문제를 가져오는 혈당이 아니고요. 췌장에 문제를 가져온 혈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탕은 섬유질이 하나도 없잖아요. 수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정제한 당만 있죠.
비타민, 미네랄 있을까요? 없습니다.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죠. 혈당을 급상승시키기 때문에 인슐린을 또 굉장히 많이 자극합니다. 인슐린이 또 빠르게 올라가면 빨리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일단은 글리코겐,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과일은 천천히 타오르는 그런 장작불이라고 한다면, 설탕은 빠르게 파는 그런 장작 불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일은 살을 찌운 음식이 아니고요. 신진대사를 더 원활하게 만들고 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에게 맞는 체중을 유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암 환자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암 환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 사실 자주 받긴 합니다. 이 질문의 시작점은 사실 음식이 아니에요. 먼저 면역력을 높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이 회복되면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우리 몸에 이 면역 세포가 무려 70% 정도가 장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뇌나 심장이나 다른 장기가 아니라 왜 장에 이렇게 많을까라는 이 내용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낯설고 의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매우 합리적인데요. 왜냐하면 장은 우리 몸에서 외부 환경과 가장 많이 접촉한 기관이에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이 모든 음식에 같이 함께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각종 독소가 가장 먼저 이 장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 장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장의 표면적은 바로 소장인데요. 이 소장의 표면적은 다 펼치면 테니스 코트 하나 정도에 맞먹는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바로 이 면에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온 모든 음식물 또 성분들이 바로 닿게 되는 거죠. 바로 최전방 면역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양소는 흡수가 되면서도 동시에 병원균이나 독소는 같이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겁니다.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장 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 면역의 중심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무려 37조 개나 우리 몸에 있는데요. 우리 몸과 함께 공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체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염증 반응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영양소와 대사산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이 면역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장내 환경이 무너지게 되면 면역력도 역시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사실 많은 암 환자들은 장 기능 장애도 같이 나타나거든요. 소화가 안 된다든지 변비나 설사, 또 복부 팽만감, 가스 차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런데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면 바로 이런 증상들은 더 악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제 때문에 장 점막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점막 세포가 상하기 때문에 소화력도 떨어지고 흡수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이제 대장 쪽에서는 유익균들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면역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더 떨어진 상태에서는 감염 위험성이 더 올라가게 되고요. 당연히 암 환자의 회복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 반대로 장을 먼저 딱 회복을 하면 몸은 굉장히 또 빠르고 분명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면역 지표들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요. 염증 수치들도 떨어지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또 흡수가 잘 되니까 에너지도 올라가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게 변하게 됩니다. 또 항암 치료할 때 내성도 확 달라지거든요.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요. 장이 원래 해야 되는 제 역할을 찾았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생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은 소화기관이 아니고요. 면역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또 우리 건강에서 굉장히 핵심 장기, 생명 유지 시스템의 굉장히 핵심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소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장의 벽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이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특이한데요. 육모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육모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펼쳤을 때 이 흡수 면적을 최대한 넓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육모 안에도 또 뭐가 있냐면 이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이어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이어판이라는 것은 이 점막 아래에 있는 림프 조직이에요. 작은 이 돔 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소장 전체에 무려 200에서 300개가 분포합니다. 특히 회장 부위에 많이 이제 밀집해 있습니다. 실제 이곳은 면역 세포가 훈련을 받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장 면역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어판에는 많은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요. 뭐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뭐 수지장 세포, 다양한 이 면역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이 장을 통과하는 물질들을 잘 감시하고 평가하는 건데요.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외부 항원들을 선별하고 어떤 면역 반응의 그런 기준들을 결정을 합니다. 특히 이 과정의 시작점에는 M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M세포는 파이어판 위를 싹 덮고 있는 장의 상피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 상피세포와 다르게 육모 구조가 없고 표면적이 팽팽합니다. 장내 물질들을 직접 흡수해서 이 파이어판 내부로 전달하는 이 기능들을 하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음식물 입자 이런 것들이 이 경로를 통해서 면역세포로 전달이 되고요. 면역세포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파이어판 내부에는 또 수지장 세포가 이 물질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수지상 세포는 대표적인 항원 대시 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 물질들을 분해해서 그 정보를 이 T세포에게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면역 시스템이 이 해당 물질이 공격 대상인지 아니면 허용해도 되는 대상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이 T세포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게 돼요. 이 세포들이 계속 학습하고 성장하고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병원균을 가진 대장균이나 바이러스에는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유익균, 또 정상적인 음식물 영양소들, 단백질 이런 거에는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 능력을 얻는 과정을 면역 관용이라고 해요. 이 면역 관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자가면역 질환, 알레르기 이런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세포도 역시 파이어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원균을 인지하면 항체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IgA 항체를 집중적으로 생성하게 돼요. IgA라는 이 항체는 장 점막 표면에 분비가 되어서 병원균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 면역에서 바로 가장 최전방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마친 면역 세포들은 파이어판을 떠나서 림프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다른 장 부위로 가게 되고요. 일부는 폐나 피부, 비장과 림프절을 이동해서 면역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얻게 된 면역 경험들은 이제 전신의 면역 체계로 확장되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이유는 장에서 접촉한 병원균이 다른 조직에서도 다시 침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장에서 살모넬라균을 경험한 면역세포는 이 해당 항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후에 다른 혈류나 다른 조직으로 침입할 때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백신 접종과 유사한 그 면역 기억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 파이어판이 결손된 실험 동물에서는 이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사실 떨어지게 됩니다. 감염도 굉장히 빠르게 노출이 되고요. 회복 속도도 느리게 되고 백신 반응들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건 면역세포가 제대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특히 파이어판은 성장 초기 면역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생 직후에 이 면역 시스템은 사실 성숙한 상태가 아니죠.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영유아 시기에 모유를 섭취하고 또 음식을 섭취하고 또 환경 미생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바로 파이어판에서 집중적인 면역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항생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지나친 이 무균적인 환경에서 자라면 이런 면역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져요.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파이어판의 역할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사실 새로운 음식, 새로운 환경, 새로운 미생물을 만날 때마다 면역 시스템은 계속 공부하게 돼요. 이 학습력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면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평생 동안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어판이 바로 이 면역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항암 치료 또한 이 파이어판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이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가 바로 이 파이어판의 면역 세포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면역 훈련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감염 위험도 올라가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감염 관리 그리고 장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 중에는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파이어판의 기능, 면역의 기능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 또 뭐 발효식품을 잘 드시는 것, 또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파이어판의 면역세포에 매우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건강한 파이어판이 결국 가장 강력하고 균형 잡힌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암 환자에게 장내 미생물은 왜 중요할까요? 파이어판이 면역세포의 훈련소라면 장내 미생물은 그 훈련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선생님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면역세포에게 어떤 거를 공격해야 되고 어떤 것을 관용해야 되는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사람은 미생물에게 이 거주 공간과 또 영향을 제공하게 되고 미생물은 그 대가로 이 면역 시스템의 균형 그리고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조율된 공생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내미생물은 기능적으로 보면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뉘게 돼요. 락토바실러스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뭐 비피더스균 이런 것들은 유익균에 속합니다. 반면에 병원성 대장균이나 일부 클로스트리움 같은 것들은요. 유해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에서는 유익균이 당연히 우세한 상태죠. 일반적으로 80에서 85% 유익균이 차지하고 유해균은 15에서 20% 이런 비율이 균형적인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면역 시스템이 역시 불안정해지게 되는 거죠. 유익균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면역 기능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익균은 장 점막에 밀착해 있어서 유해균이 붙여갈 수 있는 공간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경쟁적 배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장내 병원균의 이 증식을 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유익균은 항균작용을 하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박테리오신, 뭐 과산화수소, 유기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 물질들은 유해균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특히 유산균이 생성하는 젖산 같은 경우는요. 장내 pH를 낮춰주고 병원균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 유익균은 장 점막 자체를 강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익균이 생성하는 단세지방산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부티르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 점막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 점막 세포가 이걸 먹어야 이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부티르산 공급이 만약에 충분하다면 장 점막 세포는 안정적으로 계속 재생이 이루어지고 튼튼합니다. 세포 간 이 연결 구조, 타잇 정션이라고 하는 세포의 그 구조도 탄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벽의 튼튼한 구조가 완성이 되죠. 근데 이 장벽이 유지가 되면 이제 독소나 세균의 여러 성분들이 혈액으로 유입되는 것을 잘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장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 누수 자꾸 흘러 들어갑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입자나 세균 조각, 뭐 LPS 같은 세균 독소들이 혈류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은 이걸 위협 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계속 염증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뭐 온몸에 바로 이 염증이 쫙 퍼져서 전신염증으로 더 확대가 되는 거죠. 넷째로 유익균은 이 면역세포와 직접적인 이 신호 교환을 합니다. 유익균의 이 세포벽 성분이나 대사선물들은 장 점막 면역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면역 반응의 환경을 조절하게 돼요. 이 신호가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는 해당 미생물을 공격하지 않고 보호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동시에 유익균은 면역세포를 적절한 활성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경고나 이런 조율 기능들이 사실 약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절 T세포입니다.
예, 조절 T세포는 면역 반응의 강도를 조절하고요. 또 불필요한 염증, 자가 면역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특히 특정 유익균, 클로스트리디움에 속한 여러 균들은요, 조절 T세포의 분할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조절 T세포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면역 시스템은 굉장히 과민한 상태로 전환이 돼요. 그 결과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고 또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죠. 반대로 유해균이 우세하게 되면 면역 환경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유해균은 독소를 분비하거든요. 장 점막도 손상이 되고 또 만성 염증도 유도합니다. 또 면역 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면 면역 세포가 굉장히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암세포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면역 불균형이 되게 되고 면역 불균형은 또 다른 질환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언제 무너지게 되나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태를 장내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상태는 유해균이 증가하고 유익균이 감소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이때는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요. 만성 염증의 시작점이 됩니다. 장내 불균형을 유발하는 요인은 분명한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디스바이오시스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병원균만 제거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유익균, 유해균 모두 다 구분하지 않고 같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의 이 항생제 치료만으로도요, 사실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부 균주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 특정 유익균들은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항생제 치료로 인해서 면역력이 너무나 떨어져서 다음 이 질환으로 계속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환자들을 만날 때도 항생제 좀 치료 며칠 받았는데 그 이후에 너무너무 몸의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디스바이오시스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설탕, 인공 감미료, 여러 첨가물들이 수십 종이 들어있잖아요. 바로 이런 성분 때문에 유익균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유해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인공 감미료의 경우에는 다들 좀 칼로리나 혈당 스파이크가 없어서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장내 미생물 구성 차원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계속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익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또 대사 질환과 관련된 유해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디스바이오시스의 다른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장내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인데요. 장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 점막도 약하게 되고요. 장내 미생물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만약에 이 스트레스 상태가 만성적으로 된다면 장내 미생물은 계속 떨어지게 돼요. 특히 장내 미생물은 다양성이 중요한데요.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환경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바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사실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일, 5일, 일주일 안에도 장내 환경은 사실 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만 잘 안다라면 잘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발효식품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김치나 된장,納豆, 사워크라우트 같은 음식들입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얼마 전 2026년 1월 7일에 발표한 2025-2030 미국 정부의 영양 지침에서도 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굉장히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말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를 의미합니다. 바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이 잘 먹고 잘 활동하는 이 대사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는 과일이나 달콤한 과일, 채소,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우엉 이런 것들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유익균들은 이것을 발효해서 또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요. 또 단세지방산은 장 점막을 강화시키고 또 염증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식단의 다양성도 사실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0가지 정도의 다른 식물성 식품을 섭취할수록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게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뭐 과일류, 채소류, 뭐 버섯류, 견과류, 뭐 씨앗류, 통곡식, 콩 뭐 이런 것들 몇 개 먹다 보면 일주일에 30가지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미생물이 만들어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면역에 안정성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뭐 감기나 독감이나 이 바이러스 감염에는 사실 항생제 효과가 없거든요. 원인이 바이러스니까. 감기 걸렸을 때 무작정 항생제 드시기보다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병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 복용 후 2시간 간격을 두고 유산균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장내미생물이 많은 손상되지 않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내미생물은 한순간에 뭐 아주 짧은 시간에 형성된 체계는 아니지만 환경이 바뀌면 또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고 좋은 효과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걸 통해서 장내미생물은 다시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식생활과 생활 습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 환자의 장 면역력이 강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장의 면역력이 강화되면 사실 그거는 장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전신의 면역력이 함께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장 면역 세포가 사실 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온몸으로 이동을 하면서 바로 이 면역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파이어판에서는 이 훈련된 면역 세포가 장을 떠나서 림프계를 통해서 전신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을 장 림프절축이라고 하는데요. 장에서 활성화된 뭐 T세포, B세포 이런 세포들이 림프관을 따라서 전신의 림프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학습한 항원 정보를 가지고 다른 면역 세포들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국소 면역 경험이 아니라 전신의 면역 반응으로 더 확장이 되는 개념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귀속성이라는 건데요. 장에서 이 활성화된 면역 세포가 표면에 특정 수용체를 발현해서 다시 장으로 돌아오는 성향을 갖지만 일부 세포는 다른 점막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폐나 비뇨 생식기나 침샘이나 안구 점막 여기도 다 점막이 있잖아요. 장과 유사한 면역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에서 훈련된 면역 세포가 이러한 조직들에서도 면역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공통 점막 면역계라고 표현을 해요. 네, 좀 어렵지만 우리 몸속은 다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막을 잘 이해하시면 또 쉬운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 폐, 뭐 비강, 요로 이런 쪽은 면역학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장 건강이 몸 전체의 이 네트워크 면역 시스템의 안정적인 것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할수록 호흡기 감염이나 뭐 요로 감염이나 구강 점막 이런 데도 염증도 낮아지고 면역력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장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면 뭐 폐렴, 방광염, 구내염 이런 것들도 같이 점막의 감염이 계속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장내미생물이 생성하는 대사산물도 역시 전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 단세지방산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에서만 딱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은 아니에요. 혈류를 통해서 뭐 간이나 뭐 지방 조직, 뇌로도 전달이 되고요. 여러 에너지 대사나 뭐 염증 반응 조절, 뭐 신경 보호 작용 이런 것들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부티리사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물질입니다. 부티리사는 장 점막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암세포의 증식도 억제하면서 암세포의 사멸, 에이팝토시스를 유도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 예방 효과에
가장 잘 유명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고요. 식이섬유가 충분하다면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부티르산이 잘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하는 역할 중에 비타민 합성, 영양소 합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직접적으로 합성하지 못하고 바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K나 비타민 B군, B12, 엽산, 비오틴 네, 이런 영양소입니다. 네, 이런 영양소들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이 돼서 인체 전체에 공급이 됩니다. 비타민 K의 경우에는 혈액 응고 비타민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또 비타민 B12의 경우도 적혈구 생성이나 신경 기능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이런 영양 결핍, 비타민 결핍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장내 미생물은 이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사실 세로토닌이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졌었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 상식이 됐죠. 장에서 90% 이상 만들어진다. 근데 세로토닌뿐만이 아니고요. 도파민이나 가바도 역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들은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와 소통을 하죠. 그래서 장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는 이 장내 미생물에 따른 뇌 건강과의 연관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울증이나 불안, 공황장애,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모든 뇌 질환도 제 장내 미생물과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과 정신 건강은 사실 임상 현장에서 사실 많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에게선 염증 지표가 높고요. 또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도 많고요. 장내 미생물 환경, 장내 건강을 개선했을 때 사실 우울증도 많이 완화가 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변비가 심한 이 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변비가 좀 완화되면 증상이 나아지고 변비가 심해지면 또 그 증상이 심해지는 장내 건강과 뇌 건강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이야기들을 임상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나니까 우울 증상이 개선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암 환자도 바로 이런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암 진단 자체가 굉장한 불안 또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은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 우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다 동시에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 항암 치료가 더 들어가게 되니까 장내 미생물 환경이 더 악화가 되는 거죠. 부정적인 이 감정들 때문에 또 더 악화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과정은요. 네, 면역력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바로 정서적으로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 같은 신경 전달 물질도 나오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내 미생물은 약물 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일부 항암제의 경우에는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활성화되거나 반대로 이 활성이 깨지게 됩니다. 미생물의 구성에 따라서 약물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장내 미생물 상태가 좋은 환자에게서는 이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항암제죠. 면역 항암제에 대한 반응률이 더 좋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변 이식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하는 것이 바로 분변 이식입니다. 우리 장기 이식은 들어봤는데 분변 이식 낯설지만 사실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생물 구성을 다시 이게 조절해서 장내 미생물이 없는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연구 결과를 보면 면역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던 환자들이 이 장내 미생물 분변 이식을 받았을 때 더 치료 결과가 좋아지는 사례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초기 연구 단계지만 장내 미생물이 또 암 치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전신 염증도 역시 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장벽이 손상되면 장 누수 증후군 같은 거죠. 그러면 세균 조각이나 독소, LPS 같은 것들이 혈류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사성 뇌독소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는 건데 리포 다당체라고도 합니다. 이것들이 전신 염증 반응을 유도하면서 만성 염증 상태를 계속 고착화시켜주게 됩니다. 이런 만성염증 같은 경우는 사실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암 이런 질병에서 공통적으로 사실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죠. 그래서 그 출발점에는 항상
장 건강에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반대로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재생시키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잘 만들면 이런 전신의 염증 수준이 잘 낮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장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들에서 보면요. 염증 지표 중에 CRP 같은 수치, 인터루킨 6 같은 이런 수치들이 유의미하게 감소가 되고요. 반대로 NK 세포 이런 활성도나 항체 생산 능력들이 더 향상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섭취하시는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장 면역 환경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바뀌기도 합니다.